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젯밤 50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있을 대북 특사 파견과 비핵화 공조,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두 정상은 이달 말 유엔 총회에서 직접 만나서 협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명현 기자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젯밤 9시부터 50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북미 비핵화 협상과 9월 남북 정상회담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정착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대북 특사단 파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사단이 좋은 성과를 거두길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그 결과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남북관계 개선이 이러한 목표에 기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사항 이행과 향후 대화 등을 위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와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는 설명을 통해 논의 과정에서 견해 차이가 나타난 부분도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달 말 유엔 총회에서 직접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전략과 협력 방안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의 통화는 지난 6월 12일 이후 84일 만이며 문 대통령 취임 후 18번째입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 북한의 정권 수립 기념일입니다. 역시 관심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여부였는데 시진핑 대신 중국 내 권력 3위 인물인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북한을 대신 찾기로 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북한 조선중앙TV는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구구절을 축하하기 위해 8일부터 북한을 방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류일존소 동지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석이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동지의 특별대표로 9월 8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하고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중국 CCTV도 비슷한 시각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에 이어 중국 내 권력 서열 3위로 손꼽히는 인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이후 북한을 방문하는 최고위 중국 인사입니다. 김 위원장이 세 차례 먼저 방문하며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공을 들여 시진핑 주석의 방북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시 주석은 40년 지기인 자신의 오른팔을 대신 보내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주최한 중국 아프리카 협력 포럼 참석차 귀빈들이 대거 베이징을 방문 중인 데다 북핵 협상 교착 상황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중국 배후론을 지적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무산됐지만 리잔수 상무위원장이 시 주석 측근 그룹의 핵심 인물인 만큼 북중 관계를 긴밀하게 이어가겠다는 성의를 보인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승합차가 마주오던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5명이 다쳤습니다. 주민센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윤상문 기자입니다. 트럭을 들이받은 승합차 앞부분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도로에서 66살 차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와 택시, 화물차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차 씨 등 5명이 얼굴과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 중에 어지럼증을 느꼈다는 차 씨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쯤엔 경기도 구리시의 한강시민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던 50대 남성이 침수된 도로를 피하다 넘어져 다쳤습니다. 팔당댐 사업소에서 어제 5차례 팔당댐 물을 방류하면서 한강 수위가 높아져 구리시에 통보했지만 구리시가 도로 통제에 소홀해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따로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구리시는 사고가 난 뒤 저녁 8시가 넘어 경찰에 연락을 받고서야 자전거 도로 통제에 나섰습니다.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경기도 여주의 한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여주시 소속 공무원 A씨를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석 달 동안 390여 개의 동영상을 찍어 갖고 있었지만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아시안게임 이후 불거진 병역 특례 논란과 관련해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방부도 대체복무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수 기자입니다. 손흥민은 되고 방탄소년단은 안 되고 병역 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이 말은 연일 온라인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피아노 1등하면 특례를 주는데 대중음악으로 빌보드 1등을 하면 혜택이 없다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체육특기자는 50세까지 입대 시점을 늦출 수 있도록 하고 지도자 등으로 복무를 하도록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은퇴 후에 재능 기부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축구 대표 선수가 은퇴 후에 초중고교 등에서 의무적으로 지도자 생활을 하는 안입니다. 병역 특례 논란과 관련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방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를 감안해 병역 특례를 포함한 대체복무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체육이나 예술요원 제도를 특정해 개선안을 만들지는 않는다면서도 전환복무와 대체복무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정부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SOC 사업에 8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서울의 한 도서관을 찾아 지역 밀착형 사업 투자를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 국가를 언급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도서관입니다. 오래된 연립주택 세 채를 둘러싼 뒤 하나로 연결해 만들었습니다. 설계부터 건축까지 모든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1층에 녹음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라디오 제작도 해봤고 또 저기 뒤에 힐링 캠프에서 영화도. 주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이른바 생활 SOC 투자의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항만이나 도로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가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과 밀착한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내년 한 해 동안 이런 생활 SOC에 8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생활 SOC의 확장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살고 함께 공존하는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용국가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경제성장 동력도 발굴하겠다는 개념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집권이기 핵심 기조로서 포용국가 비전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합니다. 경찰은 조 전 청장이 댓글 공작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댓글 공작 의혹을 자체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오늘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인 조 전 청장은 통보를 받고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부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경찰 조직을 동원해 경찰관들에게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이른바 사이버 여론 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대변인실 등에 재직한 전현직 경찰 관계자를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댓글 공작이 조 전 청장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단은 2010년부터 3년간 경찰청 보안국 직원들이 차명 아이디나 해외 IP를 이용해 구제역 같은 현안에 대해 정부를 옹호하는 내용의 댓글 4만여 개를 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경찰관들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를 조롱하거나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지지하는 등 댓글 14,000여 건을 올려 여론 조작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21호 태풍 제비가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태풍으로 9명이 숨지고 340명이 다치는가 하면 139만 가구가 정전된 지역도 있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엉겨붙은 차량 사이로 새빨간 불꽃이 일렁이며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태풍 제비가 몰고 온 초속 60m의 강풍으로 차량들이 서로 부딪히며 불이 난 겁니다. 파도에 휩쓸려온 배는 방파제 위에서 두동강이 났고 도심에선 건물 지붕들이 종이처럼 뜯겨 나갔습니다. 시간당 최고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교통도 마비됐습니다. 바다를 매립해 만든 오사카의 간사이 국제공항은 물에 잠겼고 유조선이 공항과 육지를 잇는 다리에 충돌해 육지로 나가는 길이 끊기면서 승객과 직원 3,000명이 공항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결항된 항공기가 794편, 신칸센 등 열차 운행도 대거 중단됐습니다. 특히 피해가 컸던 간사이 지방에선 전봇대가 쓰러지고 전선이 끊어져 밤사이 139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현재까지 9명이 숨지고 340여 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태풍 제비는 밤사이 홋카이도까지 북상해 오전 중 일본을 빠져나갈 걸로 보이지만 일본 재해당국은 태풍 피해가 광범위해 복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을 통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민주통합당 대표 시절 이후 만 6년 만에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이해찬 대표. 최우선 과제는 경제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오히려 선진국의 함정에 빠져 경제가 침체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법으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게 할 것입니다. 또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선진국 진입의 필수 관문이라며 고위공직자 수사처 설치 추진 등을 약속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교류 협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4.27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도 요청했습니다. 국회 비준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막을 역진 방지 정책이자 대북 협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대표는 여야 협치를 위한 5당 대표회담의 정례화를 거듭 제안했고 선거법 개정과 같은 정치개혁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해 국정과제 밀어붙이기, 일방적 홍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비선 시술을 했던 김영재 원장의 부인 소송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송 상대편의 정보를 입수해서 당시 청와대에 그대로 알려줬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 주사를 놓는 등 비선 진료 사실이 드러난 김영재 원장과 박채윤 씨 부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와 돈독한 친분을 쌓은 박채윤 씨는 남편이 개발한 이른바 리프팅실의 특허권을 놓고 경쟁업체와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양승태 사법부의 법원 행정처가 박 씨의 소송 상대편 대리인의 수임 내역과 연도별 수임 순위 등을 입수해 청와대에 알려준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자료를 넘겨준 것으로 보이는데 유출한 자료엔 특허법원의 재판 기록과 소송 자료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국정농단 수사에서 박 씨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자신의 특허 분쟁을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박 씨의 승소를 돕기 위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옥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사단이 잠시 뒤 평양으로 출발합니다. 특사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남북 정상회담 일정 등을 협의한 뒤 오늘 저녁 돌아올 예정입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덕영 기자, 특사단은 예정대로 곧 출발하나요? 네, 특사단의 서울공항 출국 시간은 잠시 후인 아침 7시 40분으로 예고돼 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특사단 5명은 서울공항에서 공군 2호기를 이용해 서해 직항로를 거쳐 평양으로 향합니다. 특사단은 평양에 도착한 뒤 늦은 오후까지 머물며 북측 지도자들을 만나 협의하고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할 계획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 여부는 평양 도착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사단이 밝힌 방북 목적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9월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를 확정하고 다음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통해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항구적 평화 정착 달성 방안을 논의합니다. 특사단을 대표해 어제 오후 대국민 인사에 나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가는 것이라며 특사단은 이를 명심하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사단은 임무를 마친 뒤 오늘 저녁 늦게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 실장은 서울에 돌아오는 뒤 가능한 빨리 국민들께 보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